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오늘은 중학교 때 읽었던 프란츠 카프카님의 변신이야. 모두들 한 번쯤은 이 소설을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하루아침에 큰 해충으로 변해버린 그레고르 잠자, 그의 여동생 그레테,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등이 나와.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큰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어. 꿈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방의 모습은 원래 그대로인데 자신만이 딱딱한 등딱지, 갈색의 둥그런 배, 그리고 그 배는 마디로 나누어져 있었고 몸체에 비해 형편없이 빈약하고 가늘한 여러 개의 다리를 위로하여 버둥거리는 벌레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 출장 판매 사원이었던 그는 바쁜 업무와 쉴 틈 없는 스케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잠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곧 한 번도 제 시간을 놓쳐 출근한 적이 없는 그를 걱정하는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가 급기야는 회사에서 지배인이 나타나 방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레고르가 겨우 몸을 일으켜 지배인에게 말을 했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고 방 밖에서 그레고르를 게으르다며 힐난하기 시작했고 지배인에게 변명하던 그레고르는 방문을 입으로 가까스레 열었지. 하지만 방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 지배인은 너무 놀라 뒷걸음치며 도망가 버렸어. 또한 가족들도 놀라서 그를 피했고 아버지는 동물 몰듯이 그를 방으로 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지. 그리고 하루에 2번 여동생이 먹을 것을 주긴 했지만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결심한 듯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 어머니만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도 어머니를 걱정한 아버지와 동생에 의해서 제지당했지. 한편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레고르가 해충으로 변해 돈을 벌지 못하자 아버지, 여동생, 어머니는 지출을 줄이고 각자 새로운 일을 찾았어. 그레고르는 점점 해충의 삶에 익숙해져서 시력도 희미해지고 먹을 것에 대한 기호도 바뀌었지. 그의 방에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여동생 그레테는 나름 그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가 방을 다니기 쉽게 가구들을 치우려고 했고 아버지 없는 틈을 타 어머니와 같이 방의 가구를 치우려고 해. 그레고르는 한쪽 편에 시트를 뒤집어 쓴 채 어머니와 여동생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던 액자까지 치우려는 것을 알게 되자 액자를 깔고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절하고 말았어. 동생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때 마침 퇴근해서 들어온 아버지, 예전에 그레고르가 알던 무기력한 노인네가 아닌 사완 제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던 아버지는 그에게 무자비하게 사과를 마구 집어 던졌지. 어머니의 애원으로 아버지는 가까스로 진정하고 행동을 멈췄지만 그것으로 그레고르는 눈과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 1년의 행동을 후회했는지 가족들은 저녁 시간에 이제는 그의 방문을 열어놓았지만 집은 활기가 없었고 너무도 조용했어. 그레고르가 돈을 잘 벌어올 때 살던 큰 집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가족들은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그의 정체를 들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집에 하숙을 들이게 되었고 어느 밤 하숙 신사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생의 음악 소리를 듣고 음악에 빠져 그레고르는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하숙 신사들이
난리를 쳤어. 그 소란 속에서 동생은 부모님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것은 오빠도 아니라며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그 말을 들은 그는 겨우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자기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다 죽게 되지. 이튿날 죽은 그를 발견한 하녀가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고, 가족들은 하숙 신사들을 쫓아버리고 하녀도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각자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외출을 해. 교회로 나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 그러면서 부부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예쁜 처녀로 자란 딸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품고 소설은 끝나. 이 소설이 이렇게 슬픈 소설이었다는 것 너는 알았어? 나는 중학교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 그저 바퀴벌레처럼 예상되었던 벌레가 죽은 것에 소설의 가족들과 함께 안도했었던 기억이 나며 파출부가 시체까지 치워주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전염될까 두려워서 그들을 격리하고 치료는 했지만 초기에 백신이나 약이 없을 때는 그들을 벌레 취급하며 멀리했고, 병을 이기지 못해 죽었을 때는 가족들이 임종도 보지 못한 채 비닐에 쌓여서 화장당했어야만 했었잖아.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레고르처럼 가족이나 사회에 해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레고르 가족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해졌어. 설사 내면으로는 그레고르처럼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외부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처럼 해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한 집안을 책임지고 모든 가족의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퇴직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들을 처음에는 돌보는 척하다가 김병희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점차 그들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겠지. 그레고르 가족의 모습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싫고 슬퍼지더라고. 나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가 나는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비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고 나서 한참 멍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멋진 소설을 쓴 카프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지. 그는 1883년 체코 프라하의 부유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제1언어인 독일어로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셨고, 그래서 그의 소설은 다 독일어로 쓰여졌다고 해.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어. 그는 당시 프라하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독일인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고,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시오니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다고 해. 그래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 암튼 그는 낮에 일하시고 밤에 글쓰기를 하시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는 선량한 분이셨던 것 같아. 그러나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폭력을 가했고 죽을 때까지 그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는 신경쇠약으로 발작까지 일으키고 폐결핵에 걸려 회사도 관두고 요양을 했지만 1924년에 40세의 나이로 요절하셨어. 너무 안타까워. 옛날에는 폐결핵이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 이분 외에도 많은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셨거든. 암튼 그는 유언으로 그의 원고들을 다 불태워 달라고 했지만 친구이자
문학적 유산 관리 집행인인 막스 브로트가 이를 어기고 출판했었나 봐. 생전에는 단편들만 출판되었지만 동문학계에서 이미 주목받는 작가였고 사후에 출판된 장편 소설들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작품들이라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한대. 나는 변신밖에는 작가의 글을 읽지 못했는데 꼭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 외에도 작가의 여러 면에 대해서 너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면 보다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다음 책은 이문열님의 대표적인 중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야. 책이 참 오래되어 보이지? 어흥님이 대학 때 산 책이야. 사회 초년생일 때 어흥님 집에서 이 책을 발견해 읽고 한동안 이문열님의 작품들과 매년 발표되는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사서 읽었었어. 지금 다시 읽어도 새롭고 뭔가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여전히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줄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